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 엽새. 벌써 9월도 중반에 이르렀어요. 제가 어제 1945년 이야기를 하면서 1800년대로 마구 돌아갔는데요. 어떤 분이 그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늘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일까에 대한 언제나 왜 풀리지 않는 어떤 이 의문은 아닌데 응어리 같은 게 있고, 이 응어리를 찾아서 근원을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1800년대 후반 일본이 그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던 때가 1868년인데요. 그때 우리는 정말 잠들어 있었죠. 캄캄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문명이 없었다라고 무슨 짐승처럼 살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화려하고 행복했던 이 조선 중기를 지나고 두 차례의 전쟁을 겪고 국가는 유명무실해지고 관리는 수탈하고 농민들은 남부 여대해가지고서 살던 땅을 떠나서 그야말로 만주로 유민이 되어서 흘러가고 하던 때가 1860년대 무렵이거든요. 일본은 근대화의 초석을 다지고 우리는 그러했고,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일어났던 우리의 역사는 되풀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였는데, 자, 이 속수무책의 시간들을 결국 1945년 분단이라는 대가로 우리가 갚고요. 이제 70년이 흘렀는데 그 역사를 같은 형식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형식 같은 내용으로 되풀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로에 서서, 그야말로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서 자꾸만 생각이 깊어지는 가을입니다. 네, 처음에 그 엽새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조금 헤맸잖아요. 이야기도 너무 어려워지고, 방송인데,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는 방송, 사실은 한 40분 정도 하게 되는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까?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들으시고, 저는 저대로 방송을 통해서 뭔가 조금씩 배워가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마음속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이 외교 안보의 관점이 아니고 문화, 사회와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존해야 될 이웃인데다가 서로 말도 통하는 굉장히 가까운 이웃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방송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째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는가 하는 거를 성찰하지 못하고 그냥 신기함의 이름으로 북한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싶었습니다. 신기한 이야기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북한을 들여다보면요. 북한에 제가 핸드폰 얘기 자주 하는데, 핸드폰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반공 교육을 받으면서 상상했던 북한하고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 남한으로 살짝 돌아와서 국정원이 도청 감청하는 것 때문에 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어떤 기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도 너무나 기탄 없이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화로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어휘를 잘 사용을 하면 되고, 국정원에서 특별한 요인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24시간 모든 전화, 모든 행동을 밀착 감시를 못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시기에 따라다닐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을 제대로 감찰하려면 적어도 3사람의 요인이 붙어야 되는데, 아무리 국정원이 돈이 많다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을 감시 감독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막 안심을 했어요.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지금부터 연애해야지. 예, 그런 생각을 우스개 삼아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핸드폰 숫자가 100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건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그야말로 상호 감시시키지 않는 한 감시 감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하죠. 또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지만 북한 사람들이 의외로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룹니다. 탈북자들을 보면 뭐 거의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악기들을 잘 하는데 이게 1인 1기라고 해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한 사람이 악기 한 가지씩은 다루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피리 같은 이런 가벼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 기타를 아주 멋들어지게 치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요. 피아노라든가 바이올린 같이 제법 도구가 필요한 꽤 많은 훈련이 필요한 악기들도 본인이 원하는 데 따라서는 상당한 경지까지 익힐 수가 있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춤추고 노는 거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왜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보다 훨씬 옛날의 중국 역사책에 보면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음주 가물을 즐긴다, 연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주 가물을 즐긴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잖아요. 실제로 북한 사람들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남녀 대학생들이 어려가지고서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거의 막춤에 가까운 춤들을 추는 그런 동영상들도 막 돌아다니거든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왜 신기해야 할까요? 사실은 뻔한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그렇죠. 근데 왜 언제나 당연히 사람 사는 곳에서 있을 수 있는 일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북한이라니까 신기해야 할까요? 그렇게 신기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분단국가다라고 하는 거겠죠. 서로 갈라져 있는 분단국가이고 분단국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나라, 즉 적대적인 국가. 저쪽과 우리가 서로 닮은 것이 전혀 없는 국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저쪽은 사회주의 국가고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고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는 굉장히 양립하기 어려운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한참 지금 미국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 버니 샌더스 같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자기를 이 민주사회주의자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처럼 민주와 사회주의는 함께 갈 수 있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가 있지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함께 못 갑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이고요.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공동체, 사회를 앞세우죠. 개인이 사회의 부속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성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과 사회 가운데서 사회가 우선이다라는 거죠. 자유주의는 그 반대고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쓰는 소지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자본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장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생산의 토대가 되는 자본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사회주의이고 반면에 자유주의는 이 자본의 사유화, 사유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노동훈장을 쓰신 교황, 레오 13세입니까? 11세입니까? 맨날 제가 이 숫자를 틀리는데요. 이분께서 노동훈장에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하고, 교회는 정부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촉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 그러한 이분조차도 사유재산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 우선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 교계 제도가 빵빵하고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그러한 권위적인 제도조차도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개인과 하느님의 1:1 관계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라고 하는 쪽으로 신학을 발전시켜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주의가 즉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보면 인류가 발명해낸 인간이 신이 되는 최초의 종교였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이유가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사회주의의 아주 그 원시적인 형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아니죠. 초대교회는
신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러나 사회주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제도가 죄송합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자유주의 시스템 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북한에서 자유주의적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일상생활의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그저 신기한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을 끝도 없이 할 거 많아요. 진짜 많죠. 이 북한은 넓고 사람은 많고, 그리고 역사는 벌써 70년이고 분단된 역사. 이러니까 신기하게 느껴지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기질상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런 거를 찾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 방송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분단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밟아왔길래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를 살펴보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 존재하는 과거, 존재하는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다르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고요. 예, 그리고 그 존재하는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역사책을 통해, 역사기술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과 문학을 통해서 전달하는 건데요. 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우리의 과거들을 살펴보고, 더 중요한 게는요, 사람을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생각을 하게 된 건, 안 되겠다. 우리의 사람들, 전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적 인간이니까 개인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 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자. 그리고 북한을 살펴보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약산 김원봉이었어요. 왜냐? 영화 암살을 봤거든요. 조성우가 약산 김원봉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소개를 했던 첫 문장이 밀양사람 밀양사람 김원봉이 오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밀양사람이란 말 너무 재밌어요. 일제하에 독립운동가였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 중에 밀양 사람 너무 많거든요. 밀양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 나온 동네, 살인이 있고 강간이 있고 온갖 종류의 질 나쁜 권위주의가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의 암종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고여있는 곳이고, 아랑의 전설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일제시대 때 밀양은 사제를 다 털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건 대구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구를 동토라고 부르고 대구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박근혜를 지지할 수 있느냐, 아주 그것도 신격화시켜서 지지하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화나지만 대구가 1945년부터 50년까지의 해방 공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는 거. 이러한 기억들을 아마도 대구 사는 사람들은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은폐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무서우니까요. 어딥니까? 대구 근처에 어떤 탄광에서, 거기가 포항이었던지 경주였던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수직 경도에 무려 2,000구의 시체가 겹겹이 쌓여 있었던 그러한 사례가 일어났던 것도 그쪽 지역 아닙니까? 즉, 인연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이웃 사람들이 다른 이웃 사람들을 살해를 한 역사가 전쟁에 의해서 파묻혀 있는 지역. 이게 우리의 역사인데요. 예, 밀양사람 김원봉에서부터 옆으로 되게 많이 나갑니다. 어쨌든 이 대구니 밀양이니 이러한 지역, 지금 가장 보수화되어 있고 소위 꼴통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안고 있는 이런 슬픈 역사들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드러날 것 같고요. 예, 슬픔을 드러내어서 함께 어루만지고 울고 나면 어쩌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잊어버렸던 역사가 한결 가까이 다가오고 분단의 마음도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예, 분단, 잘릴 단이잖아요. 끊어질 단이고, 자, 이것이 조금씩은 이어지지 않을까. 네, 어제 1980년대 얘기를 이렇게 조금 지리멸렬하게 했어요. 그죠? 제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이야기를 아주 체계적으로 80년대는 이랬고
1890년대는 이랬고, 1900년대는 이랬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요. 우리가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환경에 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요. 우리는 미일 중러가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일 중러가 우리를 둘러쌌던 것은 그야말로 그 한말부터더라고요. 적어도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우선 미일이 없었죠. 미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도, 우리 곁에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러시아하고 우리가 국경을 접하게 된 게, 운명의 1960년대입니다. 1860년대. 이게 1860년대에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한편으로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협정을 맺고요. 중국이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을 양도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저쪽 동네를 연해주라고 부르는가 하는 게 제가 늘 궁금했거든요. 왜 연해주라고 부를까? 연해주라는 건 한자어잖아요. 근데 거기가 옛날부터 러시아 땅이었다면 우리가 거기를 아무리 그래도 연해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진 않을 거예요. 뭔가 이름이 비스무리한 이 한자어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연해주라고 불렀다는 것이 알고 보니까 1960년에 북경조약이라고 하는 거를 러시아하고 중국하고가 맺어가지고 이 시베리아의 동쪽 극동이 우리 한반도하고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중국이 러시아에 줬더라고요. 제가 생애 두 번째 해외가 아니구나. 중국이니까. 근데 참 그렇죠. 중국에 가는데 우리가 바다를 거쳐서 하늘을 거쳐서 가야 돼요. 중국은 우리하고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땅으로 갈 수도 있는데 북한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해외여행이 되어버리는데요. 예, 생애 두 번째 해외여행을 북한대학원 다니던 그 무렵에 학교에서 가는 조중접경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선, 그러니까 북조선과 중국의 국경. 아시다시피 이 중국과 북조선의 국경은 두 개의 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 그리고 그 두만강과 압록강 줄기들을 따라서 이렇게 백두산이 가운데 딱 이렇게 서 있고, 그 백두산을 반토막 딱 쳐가지고 저쪽은 북쪽은 중국, 남쪽은 북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강줄기를 따라서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러니까 두만강 끝에서 시작해서 백두산 거쳐서 압록강 끝까지 오는 그러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조중접경답사.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러니까 북한을 왼쪽에 두고 버스를 타고 달리는 거잖아요. 너무 왼쪽만 봐가지고 여행 끝나고 나니까 목 디스크가 걸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중국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북한 땅만 쳐다보고 있어서. 어쨌거나 그 여행을 시작하는 지점이 동문이라고 하는 두만강 끝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여기에서 어떤 이 첨탑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세 개의 국경선이 만나는 지점이 철조망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 철망으로 국경선을 표시를 해놓았는데 그게 보입니다. 중국은 슬프게도 또는 안됐게도 바로 그 연해주를 러시아에게 줌으로써 이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동해바다로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안 돼요. 한 1-2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중국은 우리나라란다. 북한을 거쳐야지만 동해로 나갈 수가 있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북한을 거쳐야지만이 태평양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남진해해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태평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필리핀도 있고 오키나와도 있고 대만도 있고 이렇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그쪽 편에서 나가는 것이 훨씬 쉽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러시아에게 이게 뺏긴 거죠. 예, 뺏긴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러시아는
러시아 역시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이 연해주의 북쪽 지역으로는 겨울이 되면 꽝꽝 얼기 때문에 배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와 붙어 있는 요 지역이 아슬아슬하게 겨울에 안 어는 지역이에요. 호시탐탐 러시아가 남하하고 싶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 1860년대에 비로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1860년대 일본이 이렇게 이 명치유신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은 누구의 식민지는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식민지는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이 극동의 뭐라 그래요? 약소국가? 약소국가는 아닌데 하여튼 극동의 그냥 약간 야만적이고 미개해 보이던 조금 신기한 이러한 나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지 획득 전쟁에 나서기 시작하는 제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이렇게 해보니까 필리핀은 벌써 미국의 식민지예요. 미국하고 맞짱 뜨기는 좀 버겁죠. 나중에는 맞짱 떴어요. 진주만 습격으로. 그렇지만 미국하고 맞짱 뜨기는 태평양 건너편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버겁고, 또 필리핀은 어떻게 하려니까 필리핀은 이미 미국의 그거고, 대만은 어떻게 하려니까 대만은 중국의 또 속지고, 한반도밖에 없는 거예요.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이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미국과 영국이 영국하고도 맺죠. 미국과 영국이 일본이 한반도를 먹는 것을 동의하는 한편 대만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기타 동남아 남부 지역에 관해서는 일본과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적당히 하겠고 하는 이런 협약들을 맺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많은 협약들이 있습니다. 카스라 테프트 조약 이런 거. 테프트 카스라 조약이라고 하는 편이 그래도 우리가 기분이 좀 낫겠죠. 이런 일들이 18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것이고, 이 시기에 우리를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슬프게도 우리는 몰랐던 거죠. 국제정세에 어둡고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의 고질병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국제정세를 잘 몰라요. 심지어 FTA를 그렇게 많이 맺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FTA를 맺고 있는 상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둔감해요. 요즘 보면 기업하는 분들은 중국의 정세라든가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나 또는 관료들은 의외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관심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은 부처 가운데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농수산부인데요. 이런 데서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무관심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한반도 내에서만 살아오고 외부에 대한 소통이 없었던 탓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은 중국밖에 없었죠. 워낙 반도였고 이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중해 바다가 조그맣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 반도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온갖 종류의 외세가 드나들면서 침략하는 지역, 통로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온갖 곳으로 가기 좋은 거점이잖아요. 한때 찬란했던 그리스,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이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반도 국가였기 때문에 너무나 외부로 나가기 쉬웠고 외부 문물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좋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슬프게도 그야말로 접촉할 수 있는 외국이라고 하는 게 외구하고 우리가 사대하던 중국하고 외국이 아니고 외구입니다. 외구. 침략하는 해적들이죠. 그러니까 해적으로서 이해하는 일본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개를 조아리고 조공을 해야 될 중국과 딱 두 개의 외국만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로부터 갑자기 우리를 둘러싼 외국이 4개가 됐어요. 그때 미국, 영국은 없었으니까 3개가 됐어요. 3개만이라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3개 더하기 미영하면 5개, 6개. 자, 이런 정도 되는 외국들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식민지로 삼아도 좋을 땅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라는 게 1860년대 이후 우리가 일제강점되는 1910년대까지 우리를 둘러쌌던 외부 환경이었고, 이 외부 환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슬픈 패배감 같은 것을 안겨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지금도 가끔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세는 언제나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과거는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그 최초 육자회담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요. 우리의 외교부가 보여줬던 역량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열강들 틈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동북아 균형자론이 바로 그런 건데요. 이 불안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남북한이 서로 제대로 제휴한다면, 제대로 연대한다면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정학적 위치가 시작된 시기가 1860년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860년대에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형태로 결정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유동적이었습니다. 1945년도에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랬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열흘만 늦게 항복을 했더라면 연합군과 더불어 우리의 독립군이 해방군이 되어서 한반도로 진격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분단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발언권이 생기니까요. 국제 무대에서 우리도 티켓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업적을 세우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총과 칼을 들었다라는 증명을 못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장개석이라고 하는 독재자를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장개석이 1945년 국면에서 우리 이 한국의 편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나름 우리의 이 자율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장개석은 우리의 독립 투사들이 함께, 참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서로 나눠서 싸우긴 했지만, 나름 이 국민군 정부를 도와서 일본과 함께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나저나요, 이렇게 해서 일제 강점으로 달려가는 역사를 오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고, 한 몇 가지 정세 이야기만 하죠. 사실 우리가 1800년대 정도 들어가게 되면, 역사책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삼정의 문란이니, 그리고 온갖 밀란들이 일어납니다. 밀란이 왜 일어나겠어요? 관료가 지나치게 수탈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어나는 거죠. 제가 우연히 어떤 역사학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남 지역이 엄청나게 쌀이 많이 나서 정말 이렇게 충분히 먹고도, 온 국민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만큼 이 남한 지역이 먹거리가 풍부했던 동네였다고 합니다. 양차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정유재란, 이렇게 세 차례의 크나큰 전쟁을 겪고서도 한반도가 그럭저럭 하나의 이 국가 비스무리한 형태를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먹을 것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풍족했던, 유럽의 이 조그만 국가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제 풍족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으로는 입에 밥술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이 18세기,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이미 이제 지력은 쇠하고 기후가 불안정해지기 시작을 하고 굉장히 호수, 가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거기에다가 수탈까지 겸하고 하다가 보니까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서 땅에서 이탈하고 하는 일들이 19세기에 이제
초반 중반 들어가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밀란이 일어나고 그 결정적인 마지막 밀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걸 밀란이라고 부르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동학 농민 전쟁 아니었겠습니까?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대부분 부릅니다. 갑오년에 일어났으니까요. 이 갑오 농민 전쟁이야말로 1860년대부터 시작해서 불안하게 흔들리던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일본 중심으로 개편하는 첫 번째 단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생각해보면 이 조선의 국왕들과 조선의 이 신하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식하거나 무지한 사람은 그 자체로 죄를 짓고 있다. 그 자체로 죄를 짓고 있는 사회가 된다는 그러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 내지는 말하자면 인간이 그 자체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종속적인 존재였던 시절에는요, 뭘 잘 몰라서 저지르는 죄는 그를 관리하고 있는 존재의 주체의 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몰라서 나쁜 짓을 하면 신의 잘못이에요. 몰랐다.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신의 잘못이에요. 종이 잘못하면 주인이 책임져야죠. 그러나 근대 사회에는 이념적으로는 한 개인은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천부인권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하늘이 주는 인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근대 국가가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나서는 국민주권이라는 것이 생겼죠. 이러한 주권자이고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몰라서 저지르는 죄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서 저지르는 죄거든요. 그거는 난 몰랐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두드려 펴줘야 됩니다. 때리면 법에 걸리나요? 여하튼 이 우리 관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또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 칩시다. 언제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같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른 백성, 이민족, 오랑캐들, 우리는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이민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랑캐들이 소나기에 넘어가지 않고 한족이나 오랑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이 조선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그렇게 무지하고 자기 자신의 아주 작은 배가 부른 것에 안주하고 작은 이익이 생기는 것에 안주하고 꼭 이명박이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느끼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갑오 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갑오 농민 전쟁을 관군이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군의 손을 빌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나쁜 짓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같은 해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러일전쟁이 있었어요. 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에 우리의 사회문화가 정말 요동을 치지요. 이 사회문화가 요동을 치면서 신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온갖 종류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온갖 종류의 벌어진 일들은 아마 내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하려니까 칠판도 없고 좀 어렵긴 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이 1860년부터 시작되어서 결국 이 1904년도 러일전쟁으로 일본의 패권이 완전히 이 한반도에 관철되기까지의 우리의 역사는 지금 돌이켜보아도 참 비참한 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 지정학적 위치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60년도에 우리의 이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이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지정학적 위치죠. 이렇게 육자회담 테이블이 그때 당시에 거의 이렇게 그 첫모습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반도라고 하는 거는 통로잖아요. 해양으로 나가는 통로기 때문에 옆에 강대국이 있으면 이 반도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고 싶어 하고 또 바다 쪽에 강대국이 있으면 이 통로를 통해서 대륙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를 인식해 온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진시황이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파견을 했다. 몽고가 또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풍, 소위 신풍에 휘말려가지고 못 갔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거고요. 한편, 임진왜란 때 일본이 내세웠던 구호도 그거잖아요. 중국을 정벌하려고 하니까 길을 비켜라. 즉, 우리는 늘 길이었기 때문에 좋게 보면 수많은 문화가 모여들고 또 전달받고 전달해주고 하는 일종의 무역이 꼽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계속해서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수탈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 또 일본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우리의 배후에 오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1860년대에 만들어졌고, 이때 당시에 이 강대국들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지역을 놓고서 각축을 벌이다가 이미 38도선 내지는 39도선 정도를 경계로 해가지고서 북쪽을 중국, 러시아 등등이 차지하고 남쪽을 일본이 차지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항상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지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약들이 있었대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실제로 청일 전쟁으로 일본이 이겨버리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관 파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예, 민씨가 죽고 난 다음, 민씨 왕후가 죽고 난 다음 아관 파천을 고종 황제가 감행을 해버리는데요. 러시아의 세력이 말하자면 이 한반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의외로 러시아의 영향이 우리한테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이 되게 당황을 해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베베르 코무라 각서 같은 거를 교환을 하죠. 이런 각서를 교환을 해갖고 그때 나온 얘기가 39도선 정도를 38도선 정도를 경계로 해가지고 러시아는 38도 이북을 그리고 38도 이남은 일본이 그렇게 차지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협약을 맺었는데요. 사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리는 바람에 없었던 일로 됩니다. 이 38도선이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의 분단선이 된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8도선은 한반도에 대해서 러시아가 양해할 수 있는 점령 지역이었고, 일본을 대신해서 일본에 이긴 미국이 일본이 차지하려던 38도 이남을 차지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분단은 일본과 러시아가 각각 점령하려던 지역을 소련과 미국이 점령했던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슬프게 말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독립국가가 되었던가 하는 이 투쟁은, 한일 합방 이후, 이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죠. 선배들이죠. 우리의 선배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의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예, 잠시 게시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출석 체크를 열심히 해주셔서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릴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출첵을 해주시니까 제가 막 힘이 나고요. 쿠루루님께서 민동기 뉴스바에서 들었는데 근 몇십 년 만에 일본, 미국 등 세계 경제가 휘청되는데 독일만 아직 강성한 이유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만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 분단 상태에 오래 있으면서 체제 경쟁을 했잖아요. 체제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독일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 사회주의적인 규범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독일은 굉장히 늦게 출범한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혹은 위기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치 외교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국민인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굳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어도 북한이 이질적인 존재고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는 정말 너무나 다르며 언제나 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5,000년이 넘게 한반도에서 우리가 함께 사용해온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물론 5,000년 전 사람들의 말을 지금 우리가 들으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어휘도 굉장히 많이 변했을 것이고 하지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 통하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 생각에는 다가오고 있는 세계사적인 위기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뇌경의 그 옆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게시판에 방송 후기 적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드렸다시피 1860년도 강제개항, 그 근처에 우리가 강제개항을 했죠. 강제개항에서부터 일제가 강점되기까지 우리의 문학은 어떤 몸부림을 쳤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